신검을 왕위에 오르게 했어. 그때가 935년 3월이었단다. 신검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즉위를 알렸어. 그러고 보면 신검은 견훤의 눈밖에 날 만큼 무능하거나 유난히 어리석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구나. 금강의 죽음과 신검의 죽이는 두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권력 다툼에서 신검 지지파가 승리를 거둔 사건이었어. 그런데 새로 왕이 된 신검에게 상황은 불리하기만 했어.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은 3개월 만에 나주로 도망을 쳤단다. 나주는 이때도 여전히 고려의 영토였지. 소식을 들은 왕건은 장군 유금필로 하여금 4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나주로 가서 견훤을 맞아오게 했어. 왕건은 견훤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어.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다면서 상부라고 부르며 어른 대접을 해주었지. 견훤은 사위인 박영규도 견훤의 뒤를 따라 왕건에게로 왔단다. 대세가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한 왕건은 87,500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후백제를 총공격했어. 신검은 필사적으로 대응했지만 견훤을 앞세운 고려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단다. 아버지와 아들이 적이 되어 서로 칼을 겨누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니? 신검의 후백제군은 선산 1~2천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패했어. 황산까지 쫓긴 신검은 결국 왕건에게 무릎을 꿇었지. 이때가 936년 9월이었단다. 왕건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는 데 앞장선 능한과 양검, 용검을 처형하고 신검은 추대를 받았을 뿐이니 용서한다면서 살려주며 관직까지 주었어. 그러나 전해오는 다른 이야기에는 신검도 함께 처형당했다고 해. 신라는 무얼 하고 있었나?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 고구려를 세우고 세력을 뻗어갈 때 신라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을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가 어떻게 그리 쉽게 허물어졌을까? 후백제의 마지막 싸움 1~2천 전투. 선산 1~2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신검이 지휘하는 후백제군은 왕건에게 패했어. 왕건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단다. 견훤의 무. 후백제가 멸망한 뒤 견훤은 화병으로 등창이 나서 황산의 어느 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 개태사 삼전불. 후백제를 무너뜨린 왕건이 세운 개태사의 삼전불이야. 여느 불상과는 달리 늠름한 모습이 왕건의 고려군을 닮은 듯하구나. 약 45년 동안 계속된 후삼국 시대에 신라는 진성여왕, 해공왕,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경순환 등 이렇게 6왕이 차례로 등장하여 다스렸어.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신라의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데도 신라는 속수무책이었어. 다시 일어서기에는 이미 너무 쇠약해져 있었던 거지. 결국 경순왕은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고 말았어. 왕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라를 통째로 손에 넣은 거야. 왕건은 경순환도 견훤처럼 후하게 대접해 주었어. 정승벼슬을 주고 자기의 맏딸인 낙낙공주와 결혼까지 시켜주었단다. 마의 태자.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송두리째 바칠 때 이것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경순왕의 아들이야. 신라가 결국 망하자 그는 고려로 가지 않고 속세를 떠나 금강산에 들어가 삼배 옷을 입고서 푸성귀를 먹으며 살았다고 삼국사기에는 쓰여 있어. 사람들은 그를 마의태자라고 부르며 그의 절개를 우러러보았단다. 그런데 마의태자는 금강산이 아니라 설악산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군사를 길러 고려의 끝까지 저항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어. 어느 쪽이 사실일까? 지금도 금강산, 월악산, 설악산 근처에는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들이 전해오고 있단다. 그리고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없애고 경주라고 부르게 했어. 신라는 이제 고려의 한 주가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약 45년 동안 계속된 후삼국 시대는 막을 내렸단다. 고려는 통일을 이루고 미래를 향해 첫 발자국을 내딛었어. 중원 미륵대원터 석불. 마의태자가 세웠다는 석불이야.
월악산의 미륵대원터에 서 있단다. 이 석불은 신비롭게도 얼굴 부분만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해. 보물 96호.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호족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왕권을 강화하느냐는 문제였어. 왕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결혼정책을 썼단다. 즉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사위와 장인으로서 친척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왕건은 결혼을 아주 여러 번 했단다. 태조 왕건에게는 왕비가 6명, 부인이 23명 있었단다. 아이는 몇을 낳았냐고 아들 25명, 딸 9명, 합쳐서 34명이었단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가 다른 아들, 딸들을 서로 결혼시켜서 2중, 3중을 친척이 되게 했어. 제4대 광종은 왕건의 셋째 왕비 신명왕후가 낳은 아들인데 왕건의 넷째 왕비인 신정왕후가 낳은 딸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복남매끼리 결혼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거나 이복남매끼리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었단다. 이렇게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근친혼이라고 해. 덕주사 마애불. 마애 태자가 미륵대원터 석불을 완성하는 동안 태자의 누이 덕주공주는 덕주사 마애불을 만들었다고 해. 마애불과 미륵대원터 석불은 멀리 떨어진 채로 마주보고 있어. 나주 완사천. 왕건이 나주에 왔을 때 나주 오씨를 만난 곳이란다. 장하왕후는 해종의 어머니야. 또한 태조 왕건은 투항에 오는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주었어. 허월대사의 아들인 명주의 호족 김순식은 왕시성을 받고 왕순식이 되었단다. 이처럼 왕시성을 준다는 것은 최고의 예의로 대접한다는 뜻이었어. 한편 태조 왕건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확실히 못 박았어. 그러면서 잃어버린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는 데 힘을 기울였지. 926년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전성기를 누렸던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당해 그 유민들이 고려로 돌아왔을 때 발해 유민들을 따뜻이 맞아들였던 것도 그 때문이란다. 숭의전. 태조 왕건의 신의를 봉안하여 제사 지내던 사당이야. 이 사당은 조선시대에 만들었다는구나. 도선과 풍수지리설. 도선은 왕건에게 도선비기를 주면서 왕이 될 가르침을 준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의 아버지는 도선의 충고대로 집을 고친 다음 왕건을 낳았다고 해. 왕건이 17살 때 도선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단다. 당신은 혼란한 때에 하늘이 정한 명당에서 태어났으니 백성들은 당신이 구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풍수지리설이란 산천의 형세를 살펴서 인간 생활에 이용하는 학설이야. 풍수지리설은 당시 호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어. 왜냐하면 수도 금성이 아닌 지방의 여러 곳을 명당이라고 함으로써 금성의 귀족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호족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거든. 왕건, 궁의 견훤도 모두 풍수지리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단다. 그런데 정말 왕건은 도선의 가르침을 받았을까? 시기나 지역으로 보아 도선은 왕건이 아니라 견훤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단다. 도선의 주요 활동 무대는 오늘날의 전라도로 견훤의 후국제 지역이었어. 또 도선이 죽기 6년 전에 견훤은 이미 후국제의 왕이 되어 있었지만 왕건은 아직 소년에 불과했단다. 그럼 도선이 왕건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돼. 아마 왕건은 도선과 풍수지리설을 견훤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상으로 삼고 싶었을 거야. 도선 국사비. 도선은 신라 말인 827년에 태어났어. 성은 김씨이고 고향은 전라도 영암이었으며 20세 때 독리산 대한사의 승려가 되었어. 898년 72살로 전라도 광양의 옥룡사에서 세상을 떠났단다. 그의 도선비기는 오늘날 전해오지 않아. 그러나 당시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참고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단다. 그 밖에 옥룡기, 도선밀기, 송악명단기, 도선답상가
등을 썼어. 문벌 귀족의 나라 고려.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되 알맞게 거두어야 한다. 고려 태조왕건은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줄여주었어. 태조왕건은 신라 말에 사회 혼란이 세금을 가혹하게 거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 지난번 편지에서 말했듯이 태조왕건은 새롭게 태어난 나라 고려의 깃들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그 후 고려는 4대 광종과 7대 성종 때의 큰 변화를 맞았단다. 광종은 허약했던 왕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성종은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정비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어. 후삼국 통일 후 약 50년이 흐른 뒤에야 고려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단다.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든 고려사회를 가리켜 문벌 귀족의 나라 혹은 문벌의 나라라고 해. 소수의 유력한 문벌이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했다는 뜻이야.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오늘은 엄마와 함께 고려의 정치와 사회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그러면 고려가 문벌 귀족의 나라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거야. 고려의 궁궐을 복원해 놓은 모형이야. 보통 고려의 궁궐을 만월대라고 부르지만 만월대는 고려가 망한 뒤 폐허가 된 궁궐터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궁궐의 본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고려의 궁궐은 송악산 기슭에 높직하게 자리 잡고서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다고 해. 왕건이 죽은 뒤 호족들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어. 그 틈바구니에서 왕건의 맏아들 해종은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단다. 이처럼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강하고 왕은 매우 힘이 약했어. 왕의 권한이 강해진 것은 제4대 왕인 광종 때야.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2가지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어.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도를 실시한 광종. 첫째는 노비 안건법이었어. 이 법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갖고 있던 노비들을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단다. 고려의 신분제도를 보면 노비는 천인에 속했어.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선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자. 그런데 광종은 왜 노비들을 양인으로 되돌려 주었을까? 불쌍해서라고? 천만에 당시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단다. 그러므로 호족들에게서 노비를 빼앗는 것은 호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노비안건법은 호족의 경제 기반을 뒤흔들어서 그 힘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지. 그런 노비안건법에 반대하는 호족들이 많았겠지. 광종은 그런 자들은 용서 없이 처단했어. 두 번째 새로운 정책은 과거제도였어. 958년에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신분이나 직원에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관리를 뽑도록 했단다. 신라 때는 골품제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고 했지. 뿐만 아니라 타고난 골품의 높낮이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벼슬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 고려 때는 이러한 골품제가 없어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만 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어. 그러고 보면 고려는 신라에 비해 신분의 굴레가 훨씬 가벼워진 셈이야. 이렇게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사람들이 광종의 뜻에 따르는 충직한 신하가 되었으리라는 것쯤은 세훈이 너도 이미 짐작했겠지? 광종의 아들 경종은 과거 제도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토지 제도를 만들었어. 이것을 전시과라고 한단다. 이름이 특이하지? 전시과는 관직의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제도야. 여기서 전지는 곡물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 같은 곳을 말한단다. 고려의 성균관.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야. 국자감에서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지금은 고려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단다. 전치과의 토지 지급 액수와 농민의 한 해살이 가계부. 고려시대에는 보통 1개월에서 평균 약 18섬의 소출이 있었다고 해. 그런데 농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과 식량만 해도 18섬이 넘었어.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항상 적자였어. 3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